새벽 안개가 한강을 무겁게 덮고 있었다. 마포구 합정동 골목 끝 50층짜리 유리탑의 꼭대기층에서는 아직도 한 사람의 불빛이 살아 있었다. 창문에는 굵은 황금빛 서체로 강역 탐정사무소라 새겨져 있었고 그 글자 너머로 한 사내가 등을 보인 채 서 있었다. 키 185cm에 75kg, 짧게 깎은 머리와 검게 그을린 얼굴, 그리고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사내의 이름은 강역이었다. 강역은 손에 쥔 한 통의 편지를 오래도록 들여다보고 있었다. 봉투는 누런 한지였고 복납은 검붉은 색이었다. 봉투 앞면에는 단정한 펜글씨로 강역 탐정님께 1945년의 빚을 갚아주십시오 라고만 적혀 있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다. 우표 자리에는 우표 대신 작은 미니어처 초상화 한 장이 풀로 붙어 있었다. 손톱만한 그 그림 속에서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인이 강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여인의 눈동자는 묘하게 살아있었다. 강혁은 미간을 좁혔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잘 알지는 못했으나 이런 양식의 세밀 초상화는 보통 영국 18세기의 잉글하트 미니어처를 모방한 것이라 들은 적이 있었다. 다만 그림 속 여인의 옷차림은 분명한 조선 말기의 것이었다. 동서가 한 화면에 박혀 있는 것이다. 강혁은 천천히 봉투를 뒤집었다. 봉투 뒷면에는 더 작은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7점이 모두 가짜입니다. 그 순간 사무소의 무거운 유리문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열렸다. 둥근 안경을 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인이 종이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1998년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의 법화학 전문가 이애나였다. 그녀는 한 손에 김밥 2줄과 보리차가 든 보온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태블릿을 받쳐 들고 있었다. 새벽 4시 41분이라는 시각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탐정님, 안 주무셨군요. 이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강혁은 천천히 돌아섰다. 애나 씨도 안 주무셨잖소. 저는 저혈당 예방을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종로구 가회동의 서림문화재단 이사장 부인 윤정숙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젯밤 11시 17분 재단 수장고에서 미니어처 7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강혁은 손에 든 편지를 천천히 들어보였다. 이쪽으로는 새벽 2시 40분에 도착해 있었소. 누가 우편함 아닌 곳에 직접 놓고 갔지. 그것도 본인이. 이애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둥근 안경 너머로 짧게 살펴보았다. 한지의 결, 복납의 향, 미니어처의 입자, 글씨의 압력,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화학식처럼 정리되었다. 이건 진짜로 그려진 미니어처입니다. 다만 안료가 1940년대 일본에서 쓰이던 것과 같은 군청색입니다. 복납은 비교적 최근의 것이고요. 80년의 시간차가 한 봉투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군. 강혁은 짧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형사 시절의 오랜 그림자가 묻어 있었다. 한 가족의 평생이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본 사람의 그림자였다. 의뢰를 받지. 이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헬리콥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옥상 헬리포트에서 가회동까지 12분, 자동차로는 43분입니다. 송태풍 박사님과 나정희 조수님은 이미 서림문화재단 수장고에 도착해 있습니다. 형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 형이 뭘 하셨소? 혀가 이번 건은 그냥 도둑 사건이 아니다. 손대지 말고 나한테 넘기라고 하셨습니다. 2번이나요? 강혁의 한쪽 눈썹이 흉터가 지나가는 쪽이 슬쩍 들렸다. 그것은 그가 사건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을 때 보이는 오랜 버릇이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가야겠군. 우리 형은 내가 그만두지 말아야 할 일에만 그렇게 2번 말리지. 서림문화재단은 종로구 가회동 북촌의 한옥마을 끄트머리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겉으로는 단아한 한옥이었으나 안쪽으로는 지하 2층까지 파내려간 현대식 수장고가 갖춰진 사립미술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곳이었다. 재단 이사장은 1932년생의 노학자 서경하였다. 한때는 국립박물관의 학예관이었고 후에는 사재를 털어 잃어버린 우리 미술품을 되찾는다는 슬로건 아래 재단을 세운 인물이었다. 강혁과 이애나가 헬리콥터에서 내려 골목 안쪽으로 들어섰을 때 시각은 오전 6시 23분이었다.
한옥의 앞마당에는 이미 사복 경찰들이 들락거리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송태풍 박사가 서 있었다. 43살,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 강역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인 송태풍은 흰 장갑을 끼고 있었고 그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나정이가 태블릿을 들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탐정님, 일찍 오셨네요. 송태풍은 가볍게 목례를 했다. 도난당한 미니어처는 모두 7점입니다. 1938년에 서린문화재단의 초대 이사장 서경하 박사의 부친 서기준이 일본에서 사들였다고 등록되어 있는 잉글하트 양식의 조선인물 미니어처 7점입니다. 도난은 어젯밤 10시 47분에서 11시 17분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 시간 동안 수장고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가 정확히 30분 동안 까만 화면으로 끊겨 있었습니다. 이에나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짧게 끼어들었다. 30분 동안의 단절. 너무 깔끔합니다. 외부에서 케이블을 끊었다면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의 손길입니다. 강혁은 앞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의 눈은 늘 그렇듯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이 순서로 움직였다. 있는 것, 앞마당에 깔린 마사토 위에 깨끗하게 쓸려 있는 빗자루 자국, 한옥 처마 끝에 매달린 새 풍경, 수장고로 통하는 철문 앞에 단정하게 놓인 흰 고무신 2켤레. 송태풍이 이미 채취해둔 지문 분말의 옅은 흔적, 없는 것 한옥마당이라면 을에 있어야 할 화분, 가회동의 다른 한옥에는 모두 있는 서린문화재단이라는 작은 안내판. 재단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비해 너무 적은 직원의 흔적, 어색한 것, 앞마당에서부터 수장고까지 이어진 짧은 복도의 벽지에 액자가 걸렸던 자리만 색이 약간 더 진하게 남아있는 직사각형 자국 7개. 그러나 그 자국은 도난당했다는 미니어처의 크기와는 맞지 않았다. 훨씬 컸다. 강혁은 천천히 그 7개의 자국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 자리에 걸려있던 것은 무엇이요? 송태풍이 메모를 펼쳤다. 서경하 이사장님께 여쭤본 결과 오래전에 떼어둔 액자 자리라고만 답하셨습니다. 오래전이라. 강혁은 짧게 웃었다. 벽지가 햇볕에 바랜 정도로 보면 떼어둔 시점은 길어야 보름 전이요. 어쩌면 이번 도난 사건과 같은 날일지도 모르지. 수장고 안쪽의 응접실에는 윤정숙 여사가 앉아 있었다. 1940년생, 82, 서경하 이사장의 부인이자 재단의 모든 작품 등록과 도록 제작을 손수 맡아온 인물이었다. 그녀는 흰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다. 강혁이 들어서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탐정님을 모신 것은 제가 한 일입니다. 목소리는 작았으나 흔들림이 없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제 남편은 경찰만 부르면 된다고 했지요.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풀 사건입니다. 이해나는 그 한마디에서 무엇인가를 느꼈다. 노부인의 손이 가지런했으나 손등의 핏줄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떨리는 손등 위에 옅은 군청색 안료가 마치 점처럼 묻어 있었다. 여사님, 이해나가 부드럽게 운을 떼었다. 손등에 묻은 안료, 직접 그림을 그리시는지요? 윤정숙 여사는 한순간 숨을 멈추었다. 그러나 곧 옅게 웃었다. 늙은 사람의 취미일 뿐이지요. 손이 떨려서 이제는 잘 안 됩니다만 그래도 손을 놓지는 못합니다. 잉글하트 양식의 미니어처도 직접 모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번에는 침묵이 조금 길었다. 노부인의 손등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라리 멈추어 있었다. 해본 적이 있지요. 모사라는 것은 원본을 사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강혁은 응접실의 벽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가족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1972년의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서경하와 윤정숙, 그리고 그 사이에 7, 8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서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설인 1972년 봄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아드님이십니까? 강혁이 물었다. 윤정숙 여사의 시선이 사진을 향했다가 천천히 돌아왔다. 그 아이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끝이 살짝 흐려졌다. 그 흐려진 자리에 강혁의 직관이 정확히 손을 얹었다. 오전 8시 4분 강혁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형이라고만 떴다. 강민혁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검사.
강혁이 한국에서 가장 자주 반말로 부르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형, 혀가 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다. 너 지금 서린문화재단 안에 있냐? 있어. 나와라. 지금. 왜 그 7점, 그냥 미니어처가 아니다. 1945년 광복 직후에 미군정 청사에서 사라진 조선 왕실 인물 미니어처 7점과 같은 유물 번호가 매겨져 있어. 국가 환수 대상 문화재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사립재단에 등록되어 있느냐가 더 큰 문제다. 누군가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진품을 빼돌리고 위작을 등록해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강혁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회동 골목 너머로 멀리 청와대의 옛 지붕이 흐릿하게 보였다. 형의 말이 이어졌다. 혀가. 만약에 진품이 따로 있고 위작이 등록되어 있던 것이라면 이번에 도난당했다고 신고된 7점은 위작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도난이 아니라 자작극일 수도 있다는 거다. 진품이 어디로 갔는지가 진짜 사건이야. 그리고 그 진품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면 누가 이번에 자작극을 꾸몄는지도 보인다. 강혁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에서 윤정숙 여사의 손등에 묻은 군청색 안료가 떠올랐다. 그리고 1945년이라는 숫자가 새벽에 받은 편지의 한 줄과 정확히 겹쳤다. 1945년의 빚을 갚아주십시오. 형, 한 가지만 묻자. 말해라. 이 사건 형이 이미 알고 있었지.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강민혁 부장검사가 천천히 답했다. 3년 전부터 추적해왔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어. 혀가. 그래서 지금 너한테 말리는 거다. 검찰 안에도 이 사건을 덮으려는 손이 있다. 강혁의 한쪽 눈썹이 다시 들렸다. 그러면 더 잘 됐어, 형. 검찰이 못 가는 자리는 탐정이 가면 되지. 오전 10시 17분, 강혁과 이해나는 서린문화재단의 자료실로 들어갔다. 송태풍 박사가 미리 정리해둔 도록과 등록부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이해나는 능숙한 손길로 등록부의 가장 오래된 페이지부터 펼쳤다. 1938년의 등록이라 적혀 있었으나 종이의 질감과 잉크의 산화 정도는 명백히 그보다 훨씬 후의 것이었다. 탐정님, 이 등록부는 다시 쓰여진 것입니다. 원본이 아닙니다. 언제쯤? 잉크의 결정 구조로 보아 1970년대 후반입니다. 강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1970년대 후반, 사진 속의 어린 서린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그리고 강혁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이해나는 도록의 한 페이지에 멈춰 있었다. 탐정님, 이거 보세요. 그 페이지에는 7점의 미니어처 사진이 가지런히 인쇄되어 있었다. 모두 조선 말기의 인물상이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왼쪽의 한 점은 새벽에 강혁이 받은 편지의 우표 자리에 풀로 붙어 있던 그 작은 그림과 정확히 같았다. 흰 저고리, 검은 치마, 살아있는 눈동자, 이해나가 천천히 말했다. 이 그림 속의 여인은 1945년 광복 직전 평양에서 행방불명된 박정현 여사로 추정됩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의 미술학도였고 잉그라트 양식의 미니어처를 가장 잘 그렸던 조선인 화가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작품이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화상, 강혁은 그 단어를 천천히 곱씹었다. 박정현, 1945년, 평양, 행방불명, 그리고 윤정숙 여사의 손등에 묻은 군청색 안료. 애나 씨, 윤정숙 여사의 출생 기록을 좀 봐주시오. 이해나는 이미 그것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그녀의 태블릿에는 윤정숙 여사의 호적 등본이 띄워져 있었다. 출생지는 평안남도 평양, 출생연도는 1940년.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의 이름은 박정현이었다. 강혁의 목 안쪽에서 짧은 숨이 새어나왔다. 그렇다면 7점 중 한 점은 윤정숙 여사의 어머니의 자화상이라는 거요. 네. 그리고 그것이 1945년에 미군정 청사에서 사라졌다는 기록이 사실이라면 어머니의 자화상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등록부에 1938년에 일본에서 사들였다고 적혀 있었던 셈입니다. 이해나의 목소리에는 평소답지 않게 옅은 떨림이 묻어 있었다. 사람의 일생이 한 점의 미니어처 안에 갇혀 있었다. 오후 1시 43분,
서린문화재단의 정문 앞에 한 대의 검은 승용차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후반의 사내였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어깨가 단단했고 무엇보다 그의 눈매가 1972년의 가족사진 속 어린 서린과 그대로 닮아 있었다. 사내는 앞마당으로 들어서며 곧장 윤정숙 여사를 찾았다. 어머니, 서린이라 불리던 아이가 이제 서린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진 채 캐나다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그의 정식 이름은 서린, 1963년생. 1990년 초반에 붙인 석영하와의 갈등으로 캐나다 토론토로 떠난 뒤 32년 만에 처음 돌아온 외아들이었다. 서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강혁과 이해나를 향해 있었다. 탐정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요. 강혁이 짧게 답했다. 그러면 누가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곧 알게 될 것이요. 응접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윤정숙 여사가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강혁은 천천히 이해나에게 눈짓을 했다. 이해나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새벽에 사무소로 도착했던 그 미니어처가 들어 있었다. 서린 씨, 강혁이 차분하게 운을 떼었다.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지 아시오? 서린은 미니어처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강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외할머니의 자화상입니다. 서린은 작게 답했다.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의 마지막 얼굴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림입니다. 1945년 평양에서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린 씨는 이 그림이 서린문화재단의 수장고에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소? 서린의 얼굴이 굳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1992년부터입니다. 그때 저는 29이었고 아버지의 수장고를 처음 정리하던 날에 그 7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어머니께 외할머니의 그림이 왜 아버지의 수장고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뭐라 하셨소? 서린은 한참 동안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광복 직후 미군정 청사에서 그것을 빼돌리신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우리 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다라고요. 응접실 안의 모든 사람이 잠시 말을 잃었다. 이해나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강혁은 천천히 서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린 씨, 그러면 이번 도난 사건은 당신이 꾸민 것이오? 서린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그러면? 서린은 어머니 윤정숙 여사를 바라보았다. 노부인의 손등 위 군청색 안료가 응접실의 햇빛에 천천히 빛났다. 오후 3시 17분 서린문화재단의 응접실. 윤정숙 여사가 무릎 위에 모으고 있던 손을 천천히 풀었다. 그녀는 강혁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1940년생의 노부인이 자신보다 40살 어린 탐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탐정님, 7점 중에 진품은 오직 1점입니다. 나머지 6점은 제가 그렸습니다. 이해나는 보리차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송태풍 박사는 자료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었다. 나정희는 태블릿의 녹음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확인했다. 제 어머니 박정연은 1945년 평양에서 미군정의 한 장교에게 자화상을 빼앗기셨습니다. 그 장교는 곧 본국으로 돌아갔고 어머니의 그림은 1952년쯤 다시 서울로 흘러들어와 당시 친일 부역 혐의로 조사를 받던 시아버지 서기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모르고 사들였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결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윤정숙 여사의 목소리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시아버지께서는 7점의 미니어처를 1938년에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사들인 잉그라트 양식 미니어처로 등록하셨습니다. 진품은 어머니의 자화상 1점이었고 나머지 6점은 일본에서 제작된 모사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그 모사품들을 진품처럼 등록하셨고 그것을 발판으로 친일 부역 혐의를 문화재 보호 공로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1960년대의 한국에서 그것은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사님은 저는 1970년대 후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등록부를 다시 쓴 사람입니다.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원본 등록부에는 7점 중 1점은 정체불명의 조선 여인 자화상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잉글하트 양식의 조선 인물 미니어처 7점으로 통합해 다시 적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머니의 자화상은 영원히 서린문화재단의 7점 중 1점으로 묻혀버렸습니다. 그것은 저의 첫 번째 죄입니다. 윤정숙 여사는 잠시 숨을 골랐다. 두 번째 죄는 그로부터 40년 뒤에 저질렀습니다. 1992년에 아들이 외할머니의 자화상을 알아본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그림은 언젠가 외할머니의 손녀인 내가 외할머니의 진짜 후손들, 평양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그림을 모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나는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사님, 그러면 수장고에 있던 7점은 네, 모두 제가 모사한 것입니다. 진품 6점은 제가 10여 년에 걸쳐 천천히 모사품으로 바꾸어 두었고 진품은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화상도 1998년에 제가 다시 그렸습니다. 진품은 따로 보관해 두었고요. 그러면 어젯밤의 도난은 제가 꾸민 것입니다. 윤정숙 여사가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제 남편 서경화 이사장이 다음 달에 7점의 미니어처를 국가에 기증한다고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것을 다시 감정할 것이고 6점이 모사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동시에 진품 자화상의 출처도 결국 미군정 시기의 약탈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자화상은 영영 우리 가족의 죄와 함께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7점이 도난당했다는 형식으로 사라지게 한 다음에 진품 1점만은 조용히 평양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외가의 후손에게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께서 마지막 자화상을 남기시며 바라셨을 일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응접실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강혁은 천천히 한쪽 눈썹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동작이 가볍지 않았다. 여사님. 그러면 새벽에 저에게 편지를 보내신 분도 여사님이십니까? 윤정숙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응접실의 문이 그때 조용히 열렸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서린문화재단의 이사장 서경화 박사였다. 1932년생, 아흔, 흰 두루마기에 검은 안경을 쓴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러나 손에는 한 통의 누런 한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새벽에 강혁이 받았던 편지와 같은 종이었다. 탐정님, 서경화 이사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굵었으나 어딘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저올시다. 윤정숙 여사가 천천히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흔들림이 있었다. 서경화 이사장은 손에 든 봉투를 강혁에게 건넸다. 강혁은 그것을 받아 열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1945년 10월 23일 평양 대동강변에서 박정현 여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저의 부친 서기준이었습니다. 부친께서는 그날 밤 박정현 여사의 자화상 1점만을 가지고 돌아오셨고 박정현 여사께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 진실을 저는 1953년 부친의 임종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그것을 침묵했고 침묵을 문화재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강혁 탐정님, 저는 이제 1945년의 빚을 갚고자 합니다. 강혁은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응접실 안의 모든 사람이 서경화 이사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여보, 윤정숙 여사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알고 계셨군요. 알고 있었소. 서경화 이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1970년대 후반에 등록부를 다시 썼다는 것도 1990년대부터 모사품을 만들어 왔다는 것도 어제의 도난을 꾸민 사람이 당신이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소.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당신을 막지 않았소. 나는 당신의 손을 통해서 부친의 죄를 어떻게든 갚으려는 당신의 마음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요. 그러나 이제 나는 깨달았소. 내가 침묵하는 동안 당신은 평생을 죄인의 손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 죄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었소. 서경아 이사장은 강혁을 바라보았다. 탐정님, 저는 이번에 7점이 모두 도난당했다는 형식으로 사라지기 전에 진실이 한 번은 햇볕 아래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진품 자화상을 직접 떼어 봉투에 붙여 탐정님께 보냈습니다. 그것을 받은 분이라면 7점이 모두 가짜라는 한 줄을 읽어주실 것이고, 그러면 진품을 찾으려는 발걸음이 시작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에나가 작게 말했다. 그래서 우표 자리에 네, 그것이 진품입니다. 응접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무너졌다. 강혁은 손에 든 작은 미니어처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새벽 4시 41분, 합정동 50층 사무소의 창가에서 그가 처음 마주했던 그 살아있는 눈동자가 지금은 응접실의 햇빛 안에서 더욱 또렷이 살아있었다. 박정현, 1945년 10월 23일, 평양 대동강변. 그 자화상은 77회 동안 자기 자리를 잃은 채로 떠돌아온 한 사람의 마지막 얼굴이었다.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후 5시 2분 강혁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발신자는 또 형이었다. 혁아, 형,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진품 미니어처, 그거 진품 아니다. 강혁은 한순간 굳었다. 뭐라고? 우리 쪽에서 1992년 캐나다 세관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그해 12월 17일 토론토 공항으로 들어간 S, 서라는 인물의 짐 안에서 조선 인물 미니어처 한 점이 신고되어 있다. 그리고 미니어처는 1993년 토론토의 한 사립박물관에 정식 기증되었다. 그게 누구냐? 설인 서경아 이사장의 아들. 지금 너 옆에 있는 그 사람이다. 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응접실 한쪽에 서 있는 설인이 강혁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이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차라리 결심이 있었다. 혁아, 형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진품 자화상은 1992년부터 토론토에 있다. 내가 새벽에 받은 그 그림은 윤정숙 여사가 1998년에 그린 모사품 중 한 점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윤정숙 여사가 아니라 서경아 이사장도 아니라 그 아들 설인뿐이다. 강혁은 천천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설인을 바라보았다. 설인 씨, 네, 진품은 토론토에 있군요. 설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제 가져가셨소? 1992년 12월 17일입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의 수장고에서 외할머니의 자화상 한 점을 꺼내 어머니의 모사품과 바꾸어 놓고 떠났습니다. 토론토의 한 사립박물관에 조선인 여인의 미니어처라는 이름으로 기증했고, 그 박물관의 관장은 외할머니의 친언니, 그러니까 저의 이모 할머니의 손자였습니다. 1945년에 평양에서 만주로 피난하셨던 외가의 한 갈래가 50년 만에 캐나다 토론토에 자리를 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윤정숙 여사가 천천히 손으로 입을 가렸다. 너는 그것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구나.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는 모사품을 그리시는 손을 멈추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모사가 계속되어야만 아버지의 수장고에는 7점이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외할머니의 자화상이 토론토에 있다는 사실이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은 채로 묻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곧 외할머니의 자화상을 지키는 마지막 자물쇠였습니다. 응접실 안의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침묵했다. 서경아 이사장의 손이 천천히 떨렸다. 그는 평생 자신이 침묵함으로써 부친의 죄를 덮어왔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 침묵 위에서 아내는 모사품을 그렸고 아들은 진품을 가져가 외가에 돌려주었다. 침묵의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1945년에 빚을 갚고 있었던 것이었다. 오후 6시 17분, 강혁은 서린문화재단의 앞마당에 혼자 서 있었다. 이에나는 송태풍 박사, 나정희와 함께 수장고의 위작 7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었다. 강혁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7점, 새벽의 편지에는 7점이 모두 가짜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진품은 토론토의 박물관에 한 점이 있고 나머지 6점은 처음부터 일본의 모사품이었으며
윤정숙 여사가 그 위에 다시 자신의 모사를 얹은 것이었다. 그러면 7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강혁은 자료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1938년의 원본 등록부가 적혀 있는 페이지를 다시 펼쳤다. 등록부의 가장 첫 줄에는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조선인물 미니어처 7점, 1938년 12월 20일 일본 도쿄로부터 수령. 단, 그중 한 점은 1932년 평양에서 직접 제작된 박정현 화백의 자화상이며 별도의 한 점은 박정현 화백의 미공개 유작 1점을 포함함. 강혁의 한쪽 눈썹이 다시 들렸다. 별도의 한 점. 다시 말해 1938년의 원본 등록부에는 7점이 아니라 사실은 7점 더하기 한 점이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그 별도의 한 점은 어디로 갔는가? 강혁은 천천히 수장고 안쪽에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을 다시 머릿속에 펼쳤다. 그리고 떠올렸다. 앞마당에서 수장고로 통하는 복도, 그 벽지에 남아있던 7개의 직사각형 자국. 그것은 미니어처의 크기와 맞지 않았다. 훨씬 컸다. 그 자국들은 미니어처를 가린 액자의 자국이었다. 강혁은 송태풍 박사를 불렀다. 송 박사, 복도 벽지의 자국을 다시 살펴봅시다. 송태풍 박사가 복도로 갔다. 강혁의 직관대로 그 7개의 자국 가운데 하나는 다른 6개와 달리 모서리에 못자국이 1개가 아니라 2개가 남아 있었다. 2번 다시 걸렸다는 뜻이었다. 송 박사,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걸려있던 것을 알 수 있겠소? 송태풍 박사는 못자국과 벽지의 결을 한참 살펴보았다. 마지막 액자는 미니어처가 아니라 일반 회화 한 점이었습니다. 가로 42cm, 세로 56cm 정도의 작은 유화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이 자리에서 약 보름 전에 떼어졌습니다. 강혁은 천천히 응접실로 돌아갔다. 윤정숙 여사가 그를 바라보았다. 여사님. 복도의 7번째 자리에 마지막으로 걸려있던 그림은 미니어처가 아니지요? 윤정숙 여사가 한참 만에 답했다. 아닙니다. 그 그림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께서 1945년 10월 23일에 마지막 자화상을 그리기 전날 밤에 그리던 대동강의 풍경 한 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풍경을 그리던 도중에 시아버지께서 그것을 빼앗아 가시고 다음날 자화상만이 남겨졌습니다. 그 풍경화는 자화상보다도 훨씬 외할머니의 마지막 마음에 가까운 그림이었습니다. 그 풍경화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윤정숙 여사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손을 처음으로 무릎 위에서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응접실 한쪽 벽에 걸려있는 1972년의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린 서린의 등 뒤에 있는 한 폭의 작은 그림이 흐릿하게 남아 보였다. 대동강의 풍경이었다. 그 그림은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있습니다. 자화상과 함께요. 서린이 천천히 답했다. 1992년 12월 17일 제가 가져간 그림은 한 점이 아니라 2점입니다. 외할머니의 자화상 한 점, 그리고 외할머니의 대동강의 풍경 한 점. 그 2점이 함께 토론토에 있을 때에야 외할머니의 마지막 시간이 다시 한 사람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7점이 모두 가짜라는 새벽의 편지는 사실 7점이 아니라 8점이 모두 가짜라는 뜻이었군요. 다만 서경아 이사장님께서는 1938년의 원본 등록부에 있는 별도의 한 점이 풍경화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지요. 서경아 이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풍경화의 존재를 알지 못했소. 부친께서도 그것을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소. 7점이 모두 가짜라는 말은 다만 나의 부친께서 평생 7점이라고만 셈하며 부정해왔던 그 숫자가 거짓이라는 뜻이었을 뿐이요. 그러나 이제는 알겠소. 진짜 진실은 그 7점이 아니라 8번째의 한 점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 한 점이 평양 대동강의 마지막 풍경이었다는 것을. 오후 7시 40분, 한옥의 처마 끝으로 노을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강혁은 앞마당의 마사토 위에 서서 휴대전화를 들었다. 형이 나한테 이 사건을 넘기라고 한 진짜 이유, 이제는 말해줄 수 있겠지. 전화기 너머에서 강민혁 부장검사의 짧은 한숨이 들렸다.
혀가. 1945년 10월 23일 평양 대동강변에서 박정현 여사를 마지막으로 본 미군정의 한 장교가 누구인지 우리 쪽에서 1년 전에 신원을 확인했다. 그 장교의 이름은 H.K. 강 1912년생, 그러니까 한국식 이름으로는 강익은. 우리 할아버지다. 강혁은 한순간 마사토 위에서 그대로 멈추었다. 뭐라고, 형?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미군정의 통역장교로 평양에 들어가셨다가 박정현 여사의 자화상을 한 점 보관하셨다. 그리고 1952년에 서기준이라는 사람에게 그 그림을 판매하셨고 그 돈으로 우리 집안은 서울에 첫 집을 마련했다. 다시 말해서 서린문화재단의 1945년의 빚은 우리 집안의 빚이기도 하다. 강혁은 천천히 한쪽 눈썹의 흉터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 흉터는 1998년 그가 고등학교 시절 한 골목에서 또래 친구를 구하다가 얻은 것이었다. 그 친구의 이름이 서린이었다는 사실을 강혁은 지금 처음으로 떠올렸다. 캐나다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의 한 골목에서 그가 강혁의 손을 잡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우리 외할머니의 그림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말했던 그 친구였다. 형. 그러면 형은 1년 전부터 이 사건을 알면서도 한 번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하지 못했지. 우리 집안의 일이기도 했으니까. 그러나 이번에 서경화 이사장이 1945년에 빚을 갚겠다는 편지를 너한테 보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알았다. 그 빚을 갚는 자리에는 우리 집안도 함께 서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너한테 손을 떼라고 2번이나 말했지만 사실은 네가 절대로 손을 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혀가. 강혁은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새벽의 그 웃음과는 달랐다. 형, 우리 둘이 한 번은 함께 풀어야 할 사건이었군. 그렇다. 혀가. 전화를 끄는 강혁의 등 뒤로 이에나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김밥의 마지막 한 줄을 강혁의 손에 쥐어주었다. 탐정님. 저혈당 예방하셔야지요. 강혁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노을이 그녀의 둥근 안경 위에 작은 호처럼 걸렸다. 그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작게 말했다. 애나 씨, 우리는 사건 하나를 풀었는데 우리 가족도 한 사람씩 풀려나가는 것 같소. 이애나는 옅게 웃었다. 그게 탐정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 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한쪽 눈썹의 흉터가 노을빛 안에서 처음으로 부드럽게 보였다. 2022년 12월 23일 오후 2시 서린문화재단의 본관 강당에서 박정현 화백 자화상 및 대동강의 풍경 환수 기념식이 열렸다. 캐나다 토론토의 작은 사립박물관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2점의 진품은 강당 정면의 2개의 액자 안에 나란히 걸렸다. 자화상 옆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1945년 평양에서 사라진 박정현 화백의 마지막 작품 2점, 1992년 토론토에서 보존됨. 2022년 12월 23일 77회 만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옴. 기념식의 첫 줄에는 윤정숙 여사가, 그 옆에는 서경화 이사장이, 그 옆에는 캐나다에서 영구 귀국한 서린이, 그리고 그 옆에는 강민혁 부장검사가 앉아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부친 통역장교 강익은의 옛 일기 한 권을 윤정숙 여사에게 건넸다.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1945년 10월 23일에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오늘 한 그림을 보관하다. 언젠가는 이 그림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그 자리는 내가 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나는 안다. 윤정숙 여사는 일기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일기의 마지막 장을 한 번 더 읽고 강민혁 부장검사의 손을 잡았다. 부친의 마음이 결국 우리 어머니의 그림과 같은 곳에 와 있었군요. 강당의 한쪽 구석에서 강혁은 이에나와 함께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작게 말했다. 애나 씨, 형사 시절에는 한 사건이 끝나면 한 가족이 무너졌소. 그러나 탐정이 되고 나서는 한 사건이 끝나면 가끔은 한 가족이 다시 일어서더이다. 이에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탐정님을 제가 따라온 것 같습니다. 강혁은 한쪽 눈썹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건의 결심이 아니라
다른 결심이었다. 애나 씨, 네. 형사 시절에는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이 탐정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나오는 말이 있는 것 같소. 말씀하세요, 탐정님.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오늘 저녁 김밥 말고 다른 것을 함께 먹어봅시다. 이해나는 한순간 굳었다. 그러나 곧 그녀는 둥근 안경 너머로 옅게 웃었다. 저혈당 예방을 위해서 김밥도 한 줄은 챙겨두겠습니다. 강혁은 짧게 웃었다. 노을이 강당의 창문 너머로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1945년 10월 23일의 평양 대동강의 풍경이 2022년 12월 23일에 서울 가회동의 한 강당 안에서 마침내 한 사람의 시간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마포구 합정동 50층의 강혁 탐정사무소. 창문에는 강혁 탐정사무소라는 황금빛 글자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강혁은 사무소의 가장 안쪽 책상 앞에 앉아 한 해의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1945년 평양에서 사라진 박정현 화백의 자화상 및 대동강의 풍경. 2022년 12월 23일 서린문화재단을 통해 본래의 자리로 환수됨. 의뢰인 윤정숙, 동조 의뢰인 서경아, 진실의 전달자 서린, 사건 종결, 그 아래에 강혁은 한 줄을 덧붙였다. 추신. 본 사건의 진정한 의뢰인은 1945년 10월 23일에 박정현 화백 본인이었다. 이해나가 보온병을 들고 책상 옆에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김밥 한 줄과 그리고 작은 카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카드에는 단정한 글씨로 탐정님께 2023년에도 옆에 있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강혁은 카드를 받아들고 한쪽 눈썹의 흉터를 손가락으로 다시 한번 짚었다. 그 흉터는 오늘 밤 처음으로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 조수는 옥상의 헬리포트 옆에서 새해의 폭죽을 준비하고 있었다. 형 강민혁은 사무소의 거실에서 동생이 좋아하는 보이차를 우려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50층의 창문 너머로 한강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 강물의 흐름은 1945년의 평양 대동강과 2022년의 서울 한강이 어느 한 점에서 만나는 흐름이었다. 강혁은 천천히 말했다. 애나 씨, 새해에는 어떤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해나는 옅게 웃었다. 어떤 사건이 와도 저는 보리차와 김밥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탐정님. 50층의 불빛이 그 밤 가장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